내일부터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70년 혈맹 미국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였습니다. GPS를 끊겠다, 금융을 막겠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사방이 불바다인데 동맹이라던 나라는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차관이 미국 전화를 끊고 전 세계가 경악할 선택을 합니다. 급히 연결한 전화번호, 국번은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이 짧은 대답이 중동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미국도 막지 못한 한국의 비밀 병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리벤 즈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사무차관이자 30년간 조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전략가죠. 저는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걸프전의 스커드 미사일, 하마스의 로켓포,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저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언돔이라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철 우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텔아비브 지하 30m 국방부 지휘 통제실. 평소라면 냉철한 기계음과 타자 치는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붉은 점들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방공 통제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목표 추적 실패, 레이더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놈들이 회피 기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마하 10을 넘었습니다. 이건 기존 로켓이 아닙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텔아비브 상공에서 궤도를 꺾더니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을 비웃듯 따돌리고 시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벙커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고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어요. 스크린 한 구석에 띄워진 요격 성공률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90%, 50%, 그리고 20%. 전설이 무너지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체. 대기권 상층부에서 물수제비 뜨듯 튕기며 나라와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악마의 무기였죠. 적대 세력이 어디서 저런 기술을 얻었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막지 못하면 오늘 밤 이스라엘은 불바다가 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는 리처드 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이자 워싱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리처드 접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이언돔이 뚫렸어요. 지금 당장 패트리어트, 최신형과 사드 배치가 필요합니다. 미 육함대의 지원 사격도 요청합니다. 제발 서둘러주세요. 제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어요. 지금 밖에서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리처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아리, 진정해요. 우리 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더군요. 텔아비브 북부 발전소가 날아갔다면서요. 보고만 있지 말고 병력을 보내달란 말입니다. 리처드, 우린 동맹이잖습니까? 상호방위 조약 잊었습니까? 리처드가 낮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 중요하죠. 하지만 아리,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조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조건이라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입니까? 아니면 가자지구 철수입니까? 뭐든 들어줄 테니 당장 요격 미사일부터 보내요. 아니요, 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린 좀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해요. 모사드가 관리하는 중동 전체의 휴민트 정보망, 그리고 블랙리스트 원본 데이터를 우리 CIA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주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휴민트 정보망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의 명단과 그들이 보내오는 1급 기밀들을 미국의 통째로 넘기라는 건 국가의 눈을 뽑아 바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게다가 블랙리스트 원본이라니요. 그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치부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리처드,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건 주권 침해입니다. 나라, 문을 활짝 열어주라는 소리잖아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어조였죠. 아리,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내기 힘들어요. 알다시피 지금 우리 여론도 좋지 않거든요. 자존심을 지키다가 잿더미가 되든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고 살아남든가 결정해서 다시 전화해요. 30분 들이죠.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70년 혈맹, 자유의 수호자, 중동의 유일한 파트너. 그 모든 수식어는 위기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빼먹을 수 있는 정보 자판기이자 중동 전략의 장기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북한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2차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미사일 수백 발이 동시에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텔아비브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나라의 영혼을 파는 꼴이 되고 거절하면 육신이 불타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 아니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위스키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파편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은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히 혼자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당시 전차 부대장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을 끼고 사셨던 그 다이어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다이어리를 건네며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리 언젠가 너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올 거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릴 때 그때 이 마지막 장을 펴보거라.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홀린 듯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그곳.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꼬부랑 글씨의 히브리어로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아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사진 속 배경은 1970년대의 열사 중동 사막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깡마른 체구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던 동양인 기술자들. 그들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들은 귀신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1년 걸린다는 공사를 3달 만에 끝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아리, 만약 세상 모든 기술이 너를 배신하거든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거인들을 찾아가라.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펜으로 딱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전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 아버지가 목격했던 그 동쪽의 거인들. 혹시 그들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당장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 무관을 연결해. 그리고 내 전용 회선을 보안 채널로 돌려. 미국 CIA가 절대 도청할 수 없는 라인으로.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라니요?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리처드 보좌관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어. 30분 뒤면 우린 다 죽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단 말이다. 당장 연결해.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따돌리고 극동의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거는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그 사진 속 동양인들의 눈빛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전화 원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찰나의 침묵 뒤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특사 한승우입니다. 벤, 집이 차관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연락할 줄 알았다는 듯한 저 침착함. 마치 우리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태도.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막을 수 있습니까? 저 악마 같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냐고요? 한승우 특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 그 짧은 대답이 텔아비브의 운명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눈 깜빡할 사이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될 미국의 분노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미국 레이시온사의 기술진들이 최소 3달은 걸린다고 했던 시스템 복구를 순식간에 해결하겠다는 말. 그건 오만이거나 혹은 미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일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듯 요격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 전화를 끄는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벙커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미국과의 핫라인을 다시 연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전원판의 붉은 점들은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잠식해가고 있었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다이어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렇게 바른 가족 표지. 곳곳이 달코해진 그 낡은 수첩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현장에서 남기신 기록들이었죠. 당시 아버지는 이스라엘 정보부 소속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중동건설 붐의 현장을 감시하고 계셨습니다. 1976년 8월 12일 섭씨 50도. 오늘도 미국 기술자 2명이 열사병으로 실려나갔다. 유럽 친구들은 이 더위엔 장비가 녹는다며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했다. 현장은 조용하다 못해 죽음의 기운마저 감돈다.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다. 이 사막에 거대한 항구를 짓는 건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 동쪽에서 온 작은 체구의 사내들만은 달랐다. 그들은 짐을 싸는 대신 횃불을 들었다. 낮이 너무 뜨거워 일할 수 없다면 밤에 일하겠다며 수천 개의 횃불을 켜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그 붉은 불빛들을 보며 나는 전율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사막의 유령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막의 유령. 아버지의 필체는 뒤로 갈수록 더욱 격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976년 10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바다를 메우던 방파제가 무너질 위기였다. 미국 감독관들은 전원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의 팔을 엮었다. 거친 파도가 들이치는데 인간띠를 만들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이 둑은 지키겠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거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해냈다. 미국이 3년 걸린다고 했던 공정을 단 6달 만에 끝내버렸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도끼다. 아버지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셨던 겁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녹슨 쇳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투박하게 깎아 만든 펜던트였죠. 뒷면에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새겨진 한글 이름 박일도. 아버지가 생전술에 취하시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리 내가 받은 훈장이 수십 개지만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은 이거란다. 그 한국인 반장이 떠날 때 내 손에 쥐어준 이 쇳조각 말이다. 그들은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저는 쇳조각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첨단 무기 재원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의지. 우리를 거래해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파트너로 봐줄 진짜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의 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저는 부관의 말을 잘랐습니다. 리처드에게 전에 30분 뒤에 다시 건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 동선은 1급 기밀이다. 경호팀도 다 물러라고 해. 네, 하지만 차관님 지금 밖은 위험합니다.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상관없어. 더 위험한 건 우리가 저 거만한 양키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저는 벙커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타던 방탄 리무진 대신 구석에 주차된 허름한 업무용 세단을 골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행동은 반역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CIA는 분명 모사드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을 테고 텔아비브 시내 곳곳에는 그들의 정보원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과 접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겁니다. 어쩌면 제 목숨을 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벙커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텔아비브의 밤거리,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와 타오르는 건물의 불빛이 지옥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골목길로 차를 꺾었습니다.
목적지는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미국의 감시하에 있을 테니까요. 제가 향한 곳은 텔아비브 외곽에 폐쇄된 구 활주로였습니다. 과거 농약 살포용 경비행기들이나 쓰던 버려진 곳이었죠. 한승우 특사는 그곳을 접선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스라엘의 폐쇄된 활주로 정보를 알고 있는지조차 미스터리였습니다. 도착한 활주로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은 황량한 벌판. 저는 전조등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함정일까? 혹시 미국이 파놓은 덫은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때였습니다. 밤하늘 저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트 엔진의 날카로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육중하고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활주로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하나 켜지 않은 채 야간 투시 장비에만 의존해 착륙하는 고난도 비행. 바퀴가 지면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그것은 민간 화물기로 위장한 수송기였습니다. 동체 옆면에 칠해진 프레쉬 카고 신선 화물이라는 글자가 달빛에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신선식품 수송기. 기가 막힌 위장이었습니다. 미국 위성도 저게 채소나 나르는 비행기라고 생각했겠죠. 비행기가 멈추고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든 남자. 한승우 특사였습니다. 그는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제 차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친구를 마중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뒤로 램프가 열린 화물칸 내부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채소 상자 대신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물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금속의 기운이 50m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죠. 한승우 특사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대신 제 손에 쥐어진 낡은 쇳조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일도 명장님이 만드신 거군요. 아버님께 드린 선물이 아직 여기 있었네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그분이 지금 제 뒤에 타고 계시거든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니 링거줄을 뽑고 따라오셨습니다. 자기 친구의 아들이 위험하다는데 잠이 오겠냐면서요. 저는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사막의 유령,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지금 저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70대의 노구가 되어 링거줄을 뽑고 이 전쟁터까지 날아왔다는 겁니다. 단지 친구의 아들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한승우 특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감동은 나중에 하시죠. CIA 감청 위성이 이 지역 상공을 지나가기까지 정확히 12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벙커로 돌아가나요? 한승우가 고개를 저으며 화물기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한국으로 갑니다. 네, 한국이라니요.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란 말입니까?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차관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고철 덩어리인지 아니면 신의 회초리인지.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처드 보좌관이 알면 기절초풍할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이탈을 눈치챈 정보기관의 추격조일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유령들이 기다리는 비행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요. 과연 한국이 준비한 신의 회초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리처드가 알면 기절초풍할 물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비행기의 램프가 닫히고 어둠 속으로 거대한 기체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탑승 완료. 램프 올립니다. 꽉 잡으세요. 한승우 특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중한 화물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등이 시트에 파묻히는 강력한 중력 가속도, 창밖을 내다볼 틈도 없이 기체는 수직에 가깝게 솟구쳤습니다. 일반적인 여객기의 이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미사일 위에 올라탄 기분이었죠. 전술 이륙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를 최단 시간 내에 벗어나기 위한 기동이죠. 놀라셨습니까? 맞은편 좌석에 앉은 한승우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도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저는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처럼 손잡이를 꽉 쥔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국 감시망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쯤 리처드 보좌관 책상 위에는 이스라엘 차관이 탄 차가 텔아비브 외곽에서 폭발했다는 가짜 보고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정보팀이 심어놓은 연막작전이죠.
당분간 차관님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조차 혀를 내두를 만한 치밀함이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한 나라의 국방 차관을 감쪽같이 증발시키다니요. 기체가 안전궤도에 진입하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화물칸. 그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투박하고 거친 손. 바로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그 이름 박이도 명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묵주 같은 것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닳고 다른 볼트와 너트를 엮어 만든 기묘한 팔찌였습니다. 어르신, 아리 벤 즈비입니다. 벤 즈비 장군의 아들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나이를 잊은 듯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매가 자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먼. 고집스러운 턱선까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몸도 편치 않으시다 들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길을. 박명장이 손에 쥐고 있던 볼트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50년 전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어. 한 번은 공사장에서 떨어진 철근을 몸으로 막아줬고 또 한 번은 말라리아에 걸린 나를 업고 사막을 30km나 뛰었지. 그런 친구의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짐승이지.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70대 노인이 목숨을 걸고 날아오다니.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세대가 공유했던 전우회 같은 걸까요? 그때 조종석에서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물칸 벽면에 있던 작은 창들의 덮개가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우리 비행기 양옆으로 시퍼런 불꽃을 뿜어내는 전투기들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날렵한 형상의 스텔스기, 미국의 F-35와 비슷해 보였지만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 마크가 달랐습니다.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 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4대가 우리 비행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씩 웃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세이즈맨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님을 지키기 위해 우방국인 미국과도 맞짱을 뜨겠다는 결기. 그 살벌한 의지가 전투기의 엔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오산 공군기지가 아닌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해안에 위치한 안흥 종합시험장. 한국 미사일 개발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군용 지프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레드카펫도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대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삼엄한 경계만이 있었죠. 한승우는 저를 지프 뒷좌석에 밀어넣다시피 태웠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는 강행군. 하지만 저는 불만은커녕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텔아비브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프는 어둠 속을 질주해 거대한 벙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통제실. 그곳은 텔아비브의 벙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승우가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가상의 적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의 궤적은 어제 텔아비브를 타격했던 그 극초음속 미사일과 똑같았습니다. 불규칙하게 춤을 추며 날아오는 악마의 궤적. 한승우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죠. 한승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구원의 복창과 함께 화면 한 구석에서 푸른색 빔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기이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적 미사일의 예상 경로를 미리 읽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지력. 그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적 미사일이 왼쪽으로 꺾으려는 찰나 레이더는 이미 왼쪽을 비추고 있었고 급강하를 시도하자마자 요격 미사일이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쾅쾅쾅. 화면 속에서 적 미사일 10발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요 시간 단 15초. 요격률 100%.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한 건 한승우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이도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손으로 그린 회로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 명장이 굵은 손가락으로 회로도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생존 본능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그 기술의 절박함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은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세월의 무게가 저 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그때 한승우 특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위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근 해상에 떠 있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 상태가 아닌 무장을 해제하고 경납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GPS 차단. 그것은 현대전에서 눈을 뽑고 귀를 자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미사일, 전투기, 드론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일도 명장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승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격 미사일이라도 위치 정보가 없으면 눈먼 장님일 뿐입니다. 미국이 GPS를 끄면 엘셈이든 천궁이든 다 고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승우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승우가 벽면의 스크린을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낯선 위성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발짝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유리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만 가진 그 신의 권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한승우가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아능 시험장의 눈보라 속에서 한국의 미사일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리처드의 표정은 얼마나 일그러질까요? 우리는 다시 지프에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증명의 시간입니다. 지프가 멈춰선 곳은 아능 시험장의 탁 트인 해안가였습니다. 2월의 서해 바다는 잔인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한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온 저에게 이 추위는 또 다른 공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추위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해안 절벽 위에 거대한 발사대,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처럼 포신을 하늘로 치켜 세운 채 침묵하고 있는 강철의 거인들. 천궁2 개량형과 한국 형사들아 불리는 엘셈 포대였습니다. 한승우 특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눈보라 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일도 명장이 두꺼운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투박하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때 통제실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한승우가 저에게 망원경을 건네주었습니다. 마하 8. 그 속도라면 여기서 눈 한 번 깜빡하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속도였습니다. 무전과 동시에 수평선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소리보다 빛이 먼저였습니다.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오르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쪽을 향해 쇄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텔아비브 벙커 스크린에서 봤던 그 공포스러운 움직임. 지그대그로 춤을 추며 다가오는 미사일을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외침이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명령과 함께 제 눈앞에 있던 발사대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쿡하쾅. 그런데 발사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압축 공기의 힘으로 툭 튀어오르더니 공중에서 자세를 잡고 점화되었습니다. 콜드 런칭, 냉 발사. 러시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량한 한국만의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점화된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순식간에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요격 미사일이 갑자기 90도로 꺾이며 급상승한 것입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한 기동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움직임이었죠. 박명장의 낮은 중얼거림과 동시에 밤하늘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쾅! 검은 밤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폭발의 충격파에 밀려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확한 명중, 직격이었습니다. 파편 하나 남기지 않고 적 미사일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리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승우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고립된 섬, 생존이 곧 국가의 목표인 나라들. 박명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순항미사일 두 발과 고고도 탄도 미사일 두 발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막기 까다롭다는 파상 공세. 저는 긴장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동시에 네 발을, 그것도 서로 다른 고도로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발사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네 개의 발사관이 리듬감 있게 열렸습니다. 퉁퉁퉁퉁. 네 발의 요격, 미사일이 시간차를 두고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발은 바다 위를 스치듯 낮게 깔려 날아갔고 나머지 두 발은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잠시 후 밤하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펑펑펑펑. 네 번의 섬광, 네 번의 굉음.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오른 네 개의 불꽃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고 처절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이구나. 세상이 케이팝에 열광할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괴물을 만들고 있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승우에게 물었습니다. 한승우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은 돈을 요구하며 우리의 영혼을 내놓으라 했지만 한국은 과거의 은혜를 갚겠다며 방패를 내밀었습니다. 누가 진짜 우방입니까?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협박 따위는 두렵지 않다. 이 방패만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때였습니다. 한승우의 주머니에 있던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액정만 확인하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한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콜. 그가 알아챈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금기시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승우가 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눈보라 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안흥의 불꽃놀이가 남긴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불길한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리처드 콜. 그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겁니다. 안흥 시험장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이라도 정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력한 법이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헬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창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텔아비브에 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제 개인 암호 통신망으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너머의 이스라엘 총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내각 장관들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이스라엘 총리가 저렇게 공포에 질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총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는 건 주변 아랍국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역시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목을 조여왔죠. 한승우 특사가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기적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으니까요. 그때 한승우가 제 어깨를 잡고 돌려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한승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상황은 너무 급박했습니다. 특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GPS가 끊기면 우린 장님이 됩니다. 한국의 독자 위성. 좋아요. 하지만 그걸 이스라엘 시스템에 연동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통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한승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으로 가는 겁니다. 차관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 이미 1년 전에 해결해 놨거든요. 네? 1년 전이라니요. 우린 오늘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미리 옷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걸까요?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빛의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이자 밤에도 잠들지 않는 철의 도시. 수백 개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한 공장의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공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블릿 PC와 설계도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한승우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특사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신 규격에 맞춘 변환 모듈. 생산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선적 가능합니다. 변환 모듈. 제가 의아해하자 한승우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꽂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레이더와 발사되는 한국 위성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소프트웨어 연동. 그건 이 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칩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승우가 제 손에 작은 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손톱만한 그 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있으면 미국의 GPS 차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더 정밀해집니다. 센티미터 단위 오차까지 잡아내니까요. 이걸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총리님께 보여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대답이 이거라고.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간다고 해도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키면요, 경제 제재를 가하면요, 우린 그걸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한승우가 저를 공장 안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은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철수한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중동 패권을 포기한다는 소린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그건 그냥 겁주기용 허풍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차관님의 의지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강하게 나가면 미국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설 겁니다. 그들은 약자에겐 강하지만 강자에겐 약하거든요. 우리는 공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하지만 공장 안은 대나처럼 환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개미 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잡니까? 제 물음에 한승우 대신 박이도 명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잘 시간이 어딨나. 우리 물건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방에 깔려 있는데 내 자식 같은 군인들이 내 물건만 믿고 밤새 보초 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자나. 그의 말에서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우린 앞길 어긴 적 한 번도 없어.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거든. 미국 놈들은 주말이라고 쉬고 휴가라고 쉬지만 우리는 전쟁 끝나기 전까진 휴가 없어. 그게 한국 방산이야.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로에 절어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사명감이 그 공장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계산서였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혼이라는 것을. 저 칩 안에는, 저 미사일 안에는 이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전화를 받자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콜이었습니다. 아리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창원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당장 그 공장에서 나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 안 그러면 내일 아침 텔아비브 등신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공포에 질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는 밤을 잊은 채 불꽃을 튀기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고 제 손에는 그들이 만든 작지만 강력한 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박일도 명장의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리처드에게, 아니 거대한 제국 미국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리처드 잘 들어. 나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에는 당신들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들려 있거든. 뭐? 지금 제정신이야? 후회할 텐데.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야. 우리를 버린 걸, 동맹을 협박한 걸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총리실로 돌아가 이 칩을 꽂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겁먹은 총리와 내각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승우의 말대로 미국은 허풍을 떨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장소 텔아비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저의 운명, 아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대 제국, 미국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순간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쾌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리처드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텔아비브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친다면 국민들은 공포에 질려 정부를 원망할 테니까요. 창원 공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워지려는 찰나 한승우 특사가 저를 공장 한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소음과 열기가 가득한 조립 라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낡은 휴게실. 벽면에는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1970년대, 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작은 재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곳에는 앳된 청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 물음에 박일도 명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향로의 향을 하나 더 꽂았습니다. 내 큰아들이야. 20년 전에 갔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포탄이 터져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무기를 다루는 군대에서 아들을 잃다니요. 내가 만든 포는 아니었어. 수입산 낡은 박격포였지. 불량품이었어. 뇌관이 삭아서 터져버린 거야. 그때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지. 남의 나라 무기는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박 명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미친놈처럼 일했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에 밥 말아 마시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요강을 갖다 놓고 일했어. 다시는 내 아들 같은 놈들이 엉터리 무기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 그는 투박한 손으로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한이자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차관 양반, 이 공장이 왜 24시간 돌아가는 줄 아나? 돈 벌려고? 아니야. 여기 있는 기술자들 절반은 나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동생을 잃고 친구를 잃고 전우를 잃은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나사 하나 대충 조이면 전방에 있는 누군가의 아들이 죽는다는 걸. 저는 공장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불꽃을 튀기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쇠를 깎고 다듬으며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군인들이었던 겁니다. 한승우 특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본질입니다. 차관님, 미국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장갑을 벗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개발은 비즈니스이자 커리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자 속죄입니다. 속죄.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컸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소총 한 자루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싸웠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수많은 젊은이가 맨몸으로 적의 탱크에 뛰어들었죠. 그 한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칩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일도 명장의 눈물, 이름 모를 청년들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70여 년의 고통과 극복의 역사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 수많은 전쟁, 끊임없는 테러 위협. 우리 역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편안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동맹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대신 로비와 외교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를 사오는 게 더 싸고 편하다는 논리로 우리 기술자들을 홀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국방 차관이라는 작자가 안보를 핑계로 편한 길만 찾으려 했으니까요. 영장님, 이 칩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박 명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게, 그리고 꼭 지켜주게. 자네 나라 국민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잖아. 그들이 맘 편히 잠잘 수 있게 해주게. 그의 당부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창원 앞바다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들지 않는 거인들,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쉴 때 깨어 있었고 모두가 포기할 때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텔아비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가짐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돈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혼으로 맞서면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달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기내에서 한승우 특사가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텔아비브 도착 즉시 한국형 방호 시스템 설치팀이 투입될 겁니다. 이미 민항기로 위장한 기술진 200명이 현지에 도착해 대기 중입니다. 200명이요? 언제 그렇게? 어제 저녁 차관님이 출발하시자마자 보냈습니다. 저희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움직이고 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죽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추진력과 실행력이라니. 그리고 차관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시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리처드 보좌관이 이미 언론에 정보를 흘렸거든요. 이스라엘 차관이 독단적으로 한국과 접촉해 동맹을 깨려 한다고요. 아마 반역자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겁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미국은 여론전을 펼쳐 저를 매장하고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려 할 겁니다. 대비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승우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6.25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보내준 구호 물자 목록입니다. 의약품, 식량, 모포. 비록 군대는 못 보냈지만 각 건국한 가난한 이스라엘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준 귀한 물건들이었죠. 저는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이걸 왜? 이걸 보여주십시오. 기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돈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 어려울 때 도왔던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의리 있는 파트너라는 명분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승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와 여론전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난세의 전략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사님, 큰 빚을 졌습니다. 빚은 저희가 갚는 겁니다. 70여 년 전에 받은 거 이제 이자 쳐서 갚는 거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텔아비브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절망의 도시였지만 오늘은 희망의 도시로 보였습니다. 저 연기 너머 어딘가에 우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의 그림자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한국의 혼이 담긴 칩이 있고 제 뒤에는 잠들지 않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착륙합니다.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리처드와의談判, 그리고 총리와 내각을 설득하는 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박이도 명장의 아들이, 그리고 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그 진동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자, 갑시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러. 텔아비브 총리관저 회의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숨 막히는 침묵과 살기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총리가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리처드 콜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 패전국 장수를 신문하는 듯한 모습. 그의 뒤에는 미 대사관 직원들과 사성 장군 정복을 입은 미군 사령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리처드가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 우리의 영웅 아리 벤 즈비 차관이 돌아오셨군. 한국 공장의 매연 냄새를 잔뜩 묻히고 말이야. 그의 빈정거림에 미군 장성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총리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리님 보고 드릴 것이 있어 급히 왔습니다. 총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리 이미 늦었네. 리처드 보좌관이 최후 통첩을 했어. 지금 당장 한국과의 모든 거래를 백지화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10분 뒤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하네. 신용등급 강등. 전쟁 중인 나라에서 그것은 경제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면 미사일에 맞기 전에 굶어 죽게 될 테니까요. 리처드가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차관 5분 남았군. 자, 어서 그 주머니에 있는 싸구려 칩이나 내놓고 항복 선언문에 서명하시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기회를 잡으라고. 내각 장관들이 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리처드의 말을 들으라고.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노예가 되면 주인은 더 가혹한 채찍을 휘두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주머니에서 한승우 특사가 준 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이도 명장이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리처드 앞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탁! 싸구려 칩. 그래, 당신들 눈에는 이게 고작 몇 달러짜리 실리콘 덩어리로 보이겠지. 제가 리처드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당신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들어있어.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데? 김치 냄새라도 배어있나? 아니, 생존 본능이다. 저는 박 명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전 당신네 나라가 판불량 박격포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그날 이후로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20년을 하루같이 무기를 깎았다. 왜인지 아나. 다시는 내 새끼 같은 군인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에게 무기 판매는 비즈니스야. 주가 올리고 로비 자금 챙기는 수단이지. 하지만 한국에게 이건 생존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 이 칩을 만들었어. 자, 이제 묻겠다. 비즈니스를 위해 만든 방패와 살기 위해 만든 방패 중 어느 쪽이 더 단단하겠나? 리처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봐, 아리, 여기는 신파극 찍는 촬영장이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 당장 내일 미군이 철수하면 너희는 누구한테 울면서 매달릴 거지? 하마스? 헤즈볼라? 걔들이 너희를 씹어 먹으러 올 때 한국이 와서 싸워줄 것 같아? 걔들은 그냥 장사꾼이야.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승우 특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기술자들과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꾼이라뇨? 보좌관님 말씀이 지나치군요. 저희는 이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가 총리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 안흥 시험장에서 전송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텔아비브 인근의 한국형 방호 시스템 설치가 80%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진 200명이 지난 12시간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설치했습니다. 12시간 만에 80%. 리처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짓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야. 미국 기준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주 52시간 지키고. 커피 브레이크 가지면 한 달은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접어서라도 해냅니다. 한승우의 당당한 태도에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승우는 다시 총리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총리님, 저희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블랙리스트, 정보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친구로서의 신뢰입니다. 저희 시스템을 쓰십시오. 그리고 증명하십시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총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협박과 한국의 진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지금 당장 워싱턴에 연락해서 GPS 차단 승인 요청하겠어. 30초 뒤면 너희 미사일들은 다 고철이 될 거야. 협박의 수위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대신 붉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만! 총리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리처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는 지금 선을 넘었어. 감히 주권 국가의 총리 앞에서 협박을 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여긴 이스라엘이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의 땅이라고. 총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리,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비겁했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구걸하는 동안 우리는 자존심을 잃어버렸어. 노예로 사느니 서서 죽는 게 낫지. 총리는 한승우 특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사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영공방어는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총리, 지금 미쳤어? 후회할 거야. 리처드가 악을 썼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총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정중히 모셔라. 회의는 끝났다. 리처드는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두고 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텔아비브는 불바다가 될 거야. GPS 없이 너희가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해주지.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말대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미국은 정말로 GPS를 끊을 것이고 적들은 그 틈을 타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한승우 특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적들의 공격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2시간 후면 놈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벙커로 이동하시죠. 우리는 지체 없이 국방부 지하 벙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실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칩이, 한국인의 혼이 담긴 이 물건이 과연 미국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2월 초순 새벽 2시, 텔아비브 지하 벙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레이더망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초록색 점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국경 너머에서 수백 발의 악마들이 발사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적 미사일 발사 감지. 1차 파상 공세 시작됩니다. 수량 150발 이상. 통제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의 초록색 점들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바뀌며 텔아비브를 향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2배, 아니 3배는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방어 체계를 교체하는 혼란기를 노린 겁니다. 거리 300km 도달 시간 5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갑자기 벙커 내의 모든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경고 GPS 신호 소실 위치 정보 수신 불가. 붉은색 경고창이 모든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리처드가 기어이 저지른 겁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군사 위성 GPS 신호를 차단해버린 거죠.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미사일 궤도 추적 불가. 요격 미사일 발사 통제 장치 락다운. 벙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눈먼 장님이 된 레이더는 허공만 휘젓고 있었고 요격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찾지 못한 채 발사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총리가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국 시스템은 작동하는 건가? 저는 등 뒤에 서 있는 한승우 특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특사님, 지금입니다. 한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제석에 앉아있는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KGSS 전환 한국형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가동. 라저, 시스템 전환. 엔지니어가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탁!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스크린들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선명한 고해상도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또렷한 화면. 미국 GPS가 5m 오차였다면 이건 1cm 단위까지 잡아내는 초정밀 영상이었습니다. 신호 복구 완료. 한국 위성 8기가 이스라엘 상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율 100%. 이스라엘 통제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쳤어. 적 미사일의 열화상까지 보여요. 탄두 동류까지 식별됩니다. 거리 150km 요격 시퀀스 가동. 한승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차관님, 이게 한국의 눈입니다. 미국이 끈 불을 우리가 다 식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요격이었습니다. 한국형 LSAM과 천궁2 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일도 명장이 말했던 생존 본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백 개의 푸른색 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적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너기를 낚아채는 매처럼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쾅! 벙커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가는 적의 미사일들. 1차 요격 성공률 98%. 잔여 미사일 3발, 2발. 전탄 격추 확인. 와!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총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아리, 자네가 해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구석에서 묵묵히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창원의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이 칩을 만든 박일도 명장과 수많은 기술자들, 그들의 피와 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저는 한승우 특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표정으로 자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승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친구끼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밤 텔아비브 시민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군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 설치된 CNN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 방어 성공. 중동의 하늘을 지배한 한국산 무기. 화면에는 리처드 콜이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당황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총리관저 테라스에 서서 텔아비브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할 겁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횃불을 들고 일했던 사람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승화시켜 완벽한 무기를 만든 명장. 그리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눈을 빌려준 나라. 대한민국.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덧붙여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동쪽의 거인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형제가 생겼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형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대한민국 방산의 사연 어떠셨나요?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텔아비브의 평화로운 하늘 아래 우리 기술자들의 노고가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6글자만 남겨주세요. 밤낮 없이 일하는 방산 역군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